요즘 한창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은 핵무장을 준비하겠다는 소문도 많고요. 그런 와중에 미군 철수 시 한국에 남겠다고 하는 주한미군들이 급증하는데요. 오늘 그 사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4년 8월 새벽녘에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 미국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라. 짧은 한마디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특히 펜타곤의 젊은 전략기획장교 에드워드 맥클레인 중령은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에디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높이 평가해왔고, 이제는 미국의 보호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한국은 자체 방위력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 머문다면 한국의 군사 자립을 방해할 뿐입니다. 회의 후 펜타곤으로 돌아온 에디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아버지 리처드 맥클레인이었죠.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한국은 40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고 방위 산업도 세계적 수준이에요. 대화는 곧 격렬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리처드는 격분했죠. 핵무기? 말도 안 돼. 그건 동북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야. 에디는 아버지의 낡은 시각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들의 국방력이 어느 수준인지 말이에요. 다음 날 에디는 자신의 의지로 한국행 특별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국방부가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평가하는 특별 프로젝트였지요. 그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핵무장이라는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인지.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도착할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디의 눈앞에 펼쳐진 건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초고속 열차까지. 이게 정말 한국인가? 그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맞이한 사람은 주한미군 주둔 6년차 조나단 그리핀, 친구들은 그를 존이라고 불렀지요. 에디, 환영해. 이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을 거야. 한국인 아내를 둔 조니는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로 향하는 동안 에디는 창밖 풍경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층 건물이 빼곡한 도시 경관, 첨단 도로 시스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흔적들. 이건 사실 미국보다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에디의 중얼거림에 조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한국은 이미 많은 면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어.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살다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다만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지. 에디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핵은 위험한 선택이야. 동북아 안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 조니는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며칠만 여기 있어봐. 생각이 달라질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에디는 한국 국방부와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국방전략연구원의 정윤서 연구관을 만났지요. 단정한 차림새와 날카로운 눈빛의 여성이었습니다. 맥클레인 중령님, 한국의 안보 환경은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윤서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는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미국의 정책 변화에 취약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핵 억제력 없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에디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핵무장은 영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윤서는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 미국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나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디는 윤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이 정말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다음 날 에디는 서울의 일상을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는 호텔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알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무슨? 결제 후 단 5초 만에 도착한 알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지요. 호텔로 돌아온 에디는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이 시간에 뭘 먹을 수 있을까? 호텔 직원의 조언으로 그는 배달 앱을 다운받았고 놀랍게도 수십 개의 식당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군. 그는 치킨을 주문했고 20분 만에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디는 한국의 은행 시스템을 체험했습니다. 미군 기지 밖 일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시도했는데 15분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지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오후에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인공지능 기술을 경험했습니다. 조니의 집에 방문한 에디는 그곳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가전제품이 작동했고 실시간 번역 시스템은 그의 영어를 완벽하게 한국어로 바꿔주었지요. 이건 정말 미국보다 앞서 있는데? 조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어. 다음 날 에디는 국방부에서 또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윤서와 여러 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오늘은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윤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 자체 개발한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에디는 그 모든 정보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에디가 말했습니다.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핵 억제력을 대체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 핵 억제력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해구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에디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은 채 다음 날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 참관하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그는 윤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독자적 핵 억제력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군사적 야망에 불과한 걸까? 에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직접 한국군의 실상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에디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한국군 특수전 사령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울창한 산림과 험준한 지형이었지요. 이런 환경에서 훈련한다고?
그는 의아했습니다. 미국의 훈련장은 대부분 평탄한 지형에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박준호 대령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맥클레인 중령님, 오늘은 우리 부대의 일상훈련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에디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펜타곤에서도 체력과 전투 기술로 인정받는 군인이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군복으로 갈아입은 후 그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산악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의 일정은 20km 행군이었지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에디는 점점 숨이 가빠졌습니다. 반면 한국 병사들은 마치 평지를 걷듯 여유로워 보였어요. 괜찮으십니까?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에디는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며 대답했지요. 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군이 끝나갈 무렵 에디는 다리에 경련이 올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훈련하는 거지? 그는 놀랐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지만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는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일정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근접 전투 훈련에서 에디는 한국군 장교와 1대1 대결을 벌였지요. 그는 자신의 전투 기술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초 만에 그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디가 말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번의 시도 끝에 그는 완전히 압도당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놀랍군요. 에디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훈련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박 대령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합니다. 언제 혼자 싸워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 말은 에디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에디는 한국 장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공격용이 아닌 오직 억제용으로만 생각합니다. 주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요.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기술적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에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알던 한국,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주던 한국은 이미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지요. 이들이 정말 핵을 가진다면 생각만으로도 국제 정세가 그리고 동북아 안보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에디는 한국군의 최첨단 무기 체계를 직접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시스템, 드론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요. 특히 한국의 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미국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정윤서가 말했어요. 핵무기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시죠? 에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리적, 정치적 문제가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에디는 물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중령님, 잠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구소의 한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윤서는 문을 닫고 컴퓨터 화면을 켰지요. 이것은 극비 사항입니다만 신뢰의 표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주변국의 군사 동향과 한국을 향한 위협 평가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주변국의 핵 위협은 3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지요. 에디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한국의 안보 환경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고 위험했습니다. 저희가 핵 억제력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우산에 의존할 수만은 없어요. 특히 그 우산이 언제든 접힐 수 있다면 말이죠. 그날 저녁 에디는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윤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이었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정말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에디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안보 전문가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핵 없는 세상이 이상적이라고 믿어요. 흥미로운 대답이군요. 에디는 와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딜레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억제력의 중요성을 알지만 사람으로서는 핵무기가 가져올 위험을 두려워하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에디는 윤서에게서 단순한 냉정한 전략가가 아닌 조국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디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존이었습니다. 에디, 뉴스 봤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30% 감축을 명령했대. 에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한국에 파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는 증거죠. 에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핵무장이라는 극단적 선택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국은 정말 변했어요. 리처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에디, 넌 그들의 선전에 넘어가고 있어.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해. 에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에디는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감축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은 병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가정을 꾸린 군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요. 조니는 에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난 여기서 아내와 아이들과 살고 있어. 갑자기 철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에디는 점심시간에 기지 밖으로 나와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의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해 보였지만 뉴스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미군 감축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한 전자제품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한국의 또 다른 저력이었지요. 세계 최첨단 기술 제품들, 그것도 모두 한국 기업들의 제품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어. 에디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기술을 가진 나라. 이런 산업 기반이 있으니 첨단 무기 개발도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의 조건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지 마지막 퍼즐 조각인 전략적 억제력이 없을 뿐이었지요. 오후에 에디는 다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윤서와 한국 장성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맥클레인 중령님, 잘 오셨습니다. 한 장성이 그를 맞이했지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국방 전략을 논의 중입니다. 미군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지요. 에디는 조용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한 장성이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독자적 핵 억제력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디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의 결연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결정에 자신들의 안보를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서가 에디에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에디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안보 환경을 직접 보고 나니 독자적 억제력의 필요성도 공감이 가네요.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펜타곤에 돌아가서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실 건가요? 에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개인적 견해와 공식적 임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요. 제 보고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할 것입니다. 한국의 국방력, 기술력, 그리고 안보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담을 겁니다. 에디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공정한 평가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에디는 조니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조니의 한국인 아내 민지와 8살 된 딸 소라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저녁 식사 중 소라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아저씨도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에디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글쎄, 소라야. 아직 확실한 건 없단다. 에디는 부드럽게 대답했지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떠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조니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의 능력을 믿어. 다만 내가 이곳에서 삶을 꾸려온 것처럼 많은 미군들이 한국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그날 밤 에디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보고 느낀 한국은 아버지의 말과도 미국의 공식 평가와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마지막 단계로 핵 억제력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지요. 에디는 미국으로 돌아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평가가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 안보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디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했지요. 국경지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군사훈련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훈련은 계획된 것이었지만 에디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었지요. 그는 한국군 장교의 안내로 안전한 관측소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정기 훈련입니까? 에디가 물었습니다.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위기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습니다. 북측의 기습 공격과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지요. 한국군의 대응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에디는 그들의 전문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핵 위협에 완전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훈련이 끝난 후 에디는 윤서와 함께 귀로에 올랐습니다. 오늘 훈련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에디는 솔직하게 답했지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계속 말했습니다. 핵 위협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윤서는 그의 솔직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윤서는 에디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중령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만 이제는 더 동등한 관계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핵 억제력 추구는 결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기 위한 노력일 뿐이지요. 에디는 그 말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에디는 마지막으로 조니를 만났습니다. 너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군. 조니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에디가 대답했지요.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독립적이야. 하지만 핵무장은 그건 정말 복잡한 문제야. 조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디,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이야. 내가 본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해주면 돼. 다음 날 아침, 에디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발 전, 그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 씨, 솔직히 말하자면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상황,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윤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이해뿐입니다. 중령님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른 에디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가 작성할 보고서가 미국의 정책, 더 나아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그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 군사적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에디는 곧장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리처드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어떤가? 내 말이 맞았지?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해. 에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견해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직접 보셨다면 분명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에디와 아버지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이제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가야 할 나라죠. 에디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리처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다니. 리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에디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 강력한 국방력, 그리고 자주 국방의 의지까지. 점차 리처드의 표정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
에디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중 상당수가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국적 취득을 고려하는 군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군이 한국 시민권을 원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에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의아했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에디는 조니와 같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미군들 중 약 30%가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그중 15%는 한국 국적 취득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리처드는 놀란 눈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안전한 사회 환경, 첨단 의료 시스템, 그리고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미군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환대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미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성장하며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지킨다는 오래된 생각보다 두 나라가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관점으로 봐야 할 때입니다. 에디의 말에 리처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에디는 펜타곤에서 자신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입니다. 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지킬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핵억제력 추구는 동북아 안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막기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협력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에디의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그가 너무 한국에 호의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현실적 평가를 높이 샀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 정착 희망 비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선 두 나라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였습니다. 1개월 후 에디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동맹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한국에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출발 전 에디는 아버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리처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옳았던 것 같다. 나도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볼까 생각 중이야. 서울로 돌아온 에디는 윤서와 재회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 예정입니다. 에디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한미 동맹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에디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위한 한국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구상했습니다. 이미 많은 미군들이 한국에 뿌리내리고 싶어 했고 그것은 양국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 끈이 될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에디의 아버지 리처드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전직 미군들을 만났을 때 그의 오래된 편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왜 내가 그토록 한국을 옹호했는지.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에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코리안 드림의 시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국을 도왔다면 이제는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의 핵 억제력 개발은 여전히 논쟁 중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미국에 대한 도전이 아닌 동북아 안보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는 가끔 판문점을 찾아 국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다. 우리가 오래도록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온 것이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국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